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즘에 너무 바빠서 수업 촬영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오늘 촬영할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또 짬을 내서 왔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오프라인으로요, 조건부 확률까지 나갔고, 그 다음에 독립 종속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독립 시행까지 배운 다음에요, 단원 정리를 하고,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수시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전형에 관심이 많을 텐데, 논술 전형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약식형 논술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고 서술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뭐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단기간에 뭔가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나의 논술 실력이 늘고 줄고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그런 나의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그리고 시험 당일날에 내가 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딱 나왔을 때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교과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좋은 주제다 하는 것들은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이지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몬티올 문제까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앞에 세 인물의 사진을 띄워놨는데 여러분들 세 분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물, 아는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 존 폰 노이만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요. 수학자들의 수학자, 천재들의 천재입니다. 다시 연예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연예인 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재석, MC 같은 연예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연예인. 이분은요 천재들이 생각하는 진짜 천재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유진 위그너라고 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있어요.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분이 이분한테 정수론을 배웠대요. 그 사람이 13살일 때. 여러분들 지금 19살인데 유진 위그너라는 사람이 13살에 이분에게 정수론을 배웠는데 그 당시 그분을 가르쳤던 이 존 폰 노이만의 나이는 10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신 분인지 알겠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대에 진학하고 나면은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지금 현대 컴퓨터의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고 저장 장치가 있는 지금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 구조를 개발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죠. 사실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지금 세 사람들은요 모두 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누구를 피해서?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던 과학자들입니다.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요 원자폭탄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원자폭탄을 개발하지는 않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독일군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전에, 핵을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먼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편지에다가 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결성이 됐고요. 즉,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 있는 최고 수학자들, 과학자들을 모아서 나치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전에 독일군이 먼저 개발하기 전에 미국이 개발을 해서 전쟁을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 프로젝트를 이제 했을 당시만 해도 진짜 원자폭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입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건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독일군이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원자폭탄이 사용이 되었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 걸 보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그 이제 편지에 서명한 것을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스타니슬라 폴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선생님도 사실 잘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이 수학의 쓸모를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수소폭탄을 개발하신 분. 어쨌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수학자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뒤에 베이즈 정리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겁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은요, 여러분, 화학무기 전쟁, 화학무기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수학자들의 싸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미테이션 게임. 요건 이제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사용하는 에니그마라고 하는 그 암호. 여러분, 선생님이 작년에 수어스투 수업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암호라고 하는 거는 풀리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하죠. 풀려야 같은 군끼리는 서로 암호를 주고받은 암호화된 거를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거를 내가 푸는 거잖아요. 근데 단 이 내용들이 설령 도청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도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풀어내는 겁니다. 힌트를 뭐 하나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독일군이 사용하는 암호 체계 에니그마는요. 그 암호 체계가 매일매일 바뀝니다. 24시간마다 바뀌는데 그 암호 체계를 완벽히 해독하신 분이 바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름을 쓸게요. 에이브람 와일드라고 하는 헝가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통계학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계를 배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통계학자 이렇게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앞으로 선생님이 해줄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모의고사인지 수능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지문에 기출이 나왔던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 한 작전에서 전투기 폭격기 376대를 보냅니다. 어디로? 독일의 공장지대로. 그래서 공장지대에다가 이제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376대의 폭격기를 보내는데요. 돌아온 폭격기가 316대입니다. 그 말은 나머지 60대는 격추됐다는 말이죠. 자, 300대가 넘어가는 비행기 중에서요, 60대의 비행기는 격추됐는데요, 여러분. 이거 퍼센트를 계산해 보면 이제 한 16% 정도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전쟁을 하는 와중에 하루 만에, 폭격기를 보낸 하루 만에 약 16%의 폭격기가 격추가 됐다는 거고요.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누구도 같이 죽겠어요, 여러분. 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도 같이 죽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남아 들어온 귀환한 요 비행기들이 어디에 공격을 받았는지를 분석을 해서 뭔가 보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남아 귀환한 요런 비행기들이 어디에 공격을 받았는지 이렇게 쫙 봤어요. 그랬더니 316대의 비행기 중에서 엔진의 공격을 많이 받은 비행기는 29대, 그리고 조종석의 공격을 많이 받은 비행기는 36대, 그리고 동체의 공격을 많이 받은 폭격기는 105대, 그리고 여기는 146대의 비행기는 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자, 여러분, 손상이 되지 않았는데 격추가 된 비행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을 거고요. 여기 나머지는 몇 대 있을까요? 총 합해서 60대가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격추된 비행기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딱 보니까
일단 돌아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딱 보니까 어디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쵸? 보니까 동체의 공격을 많이 받았네요. 얘를 우리가 지금 조건부 확률 배운 거를 이용해서 서술을 해보자면요. 확률, 비행기가 귀환했을 때 그 비행기가 동체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 확률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316대 중에서 귀환한 비행기의 개수 분의 105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략 계산해보면 33%거든요. 자, 그래서 이 33%라고 하는 수치를 보고 군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동체의 가장 귀환한 비행기를 보아하니 동체의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동체를 보완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 영어 지문에서 보신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결론이 아니죠. 이때 이분이 등장합니다. 에이브람 와일드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진짜 유효한 데이터는 뭐냐면요. 동체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 때 그 비행기가 실제로 귀환할 확률 혹은 동체의 공격을 많이 받은 비행기가 격추될 확률, 얘가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다시 동체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귀환을 많이 했다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체는 공격을 받아도 상대적으로 격추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동체의 공격을 받았는데 격추될 확률이 커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면은 그때는 진짜 동체를 보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에이브람 와일드라는 사람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아마 여기 들어있는 숫자도 필요할 겁니다. 필요할 건데, 그래서 에이브람 와일드라는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법의학자가 하듯이, 법의학자가 뭐냐면요,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칼에 찔러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칼에 찔린 자국을 보고 칼을 찌른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 될지 오른손잡이일지 왼손잡이일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법의학자죠. 그것처럼 이 에이브람 와일드라는 사람이 귀환한 비행기들의 공격받은 것들을 보고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요렇게 얘네들을 추측을 해서 결과를 구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귀환했을 때 동체 공격을 받을 확률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요. 얘네 두 개가 뒤바뀐 이 확률입니다. 다시 조건부 확률인데 이 조건이 두 개가 뒤바뀌어 있어요. 조건과 진짜 구하고 싶은 확률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베이즈 정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베이즈 정리하면은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방암 그리고 조형술이라고 하는 검사와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다시.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미국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40세 이상의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냐면요. 1%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00명의 사람 중에서 미국의 40세 이상의 여자는 1000명의 사람 중에서 대략 10명의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 조형술이라고 하는 검사는요. 뭐냐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이 검사가 양성이 나올 확률이 80%예요. 그래서 이 검사는 유방암을 미리 진단하는 검사로 쓰일 수 있는 거겠죠. 다시 미국의 40세 이상의 여자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1%입니다. 1%는 100명에 1명 꼴이죠. 1000명이면 10명 꼴입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을 미리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검사가 바로 유방암 조형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검사는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 걸린 사람이 그 유방암 조형술을 받았을 때 검사가 양성이 나올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꽤 정확한 검사인 것 같나요? 자, 그런데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검사가 양성이 나올 확률, 즉 거짓 양성의 확률은 몇 프로냐면 10%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분의 1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20대이지만 선생님 22살이지만 미국의 40세 이상 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암 검사를 받지는 못하고 유방암 조영술이라고 하는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과연 암에 걸렸을까요? 걸리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이게 지금 앞에 그 비행기 어디에 공격을 받았는지 그 데이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검사가 양성이 나올 확률은 8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 궁금한 거는 반대입니다. 선생님이 검사를 먼저 받을 거고요.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이때 진짜 선생님이 암에 걸렸을 확률이 궁금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대략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나요? 네, 요 책에 의하면 의사들도 그 똑똑하신 의사분들도 요 80%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고 얘를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다르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80%보다 좀 적을 것 같으니까 뭐 한 50%에서 60%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7.4%입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이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은 7.4%입니다.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왼쪽에다가 1000명의 사람들을 그려놨습니다. 자, 지금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칸이죠? 그러면 요 한 칸이 지금 10명에 해당되는 거네요. 자, 요 1000명의 사람 중에요. 유방암에 걸리는 사람은 1000명 중에 10명이죠. 그러면 한 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한 칸은 여기 말고 요렇게 써놓을게요. 여기 한 칸, 요렇게 한 칸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다. 요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검사가 양성이 나올 확률이 80%니까요. 요 10명의 사람 중에요. 검사를 받으면 8명의 사람은 요렇게 8명의 사람은요. 암이 걸렸는데 검사가 제대로 양성으로 나오는 거고요. 문제는 요 2명의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음성이 뜨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양성일 확률은 10%라고 하네요. 자, 지금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1000명 중에 100명을 뺀 10명이죠. 1000명 중에 10명을 뺀 990명입니다. 그 990명 중에서 10%, 99명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100명이라고 칠게요. 100명의 사람들은요,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양성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10명의 사람들은, 요렇게요. 요 10명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암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검사는 양성으로 떴네요. 그리고 이 나머지 사람들, 요 전체 나머지 사람들은 다행히도 암에 걸리지 않았고 검사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다 찾았습니다.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자, 이해 구하러 가봅시다. 여러분, 검사가 양성이 나왔을 때 유방암에 걸리는 확률은 이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줬냐면요. 키로 계산해줘도 되고 직접 세줘도 됐습니다. 원소의 개수, 어떤 원소의 개수? 검사가 양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 암에도 걸렸으면서 암에 걸리고
동시에 검사도 양성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검사가 양성 나온 사람들의 숫자는 여기 8명, 그리고 여기 양성이 아닌데도 검사가 나온 100명이라고 쳤죠. 아까 100명의 사람들 108명이고요. 암에 걸리고 검사가 양성이 나온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냐면 8명입니다. 어때요? 딱 봐도 숫자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래서 얘를 퍼센트로 구하면 7.4% 나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검사가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너무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물론 그냥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그냥 암에 걸릴 확률은 1%인데요. 그래도 검사를 받았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1%보다는 증가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암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작습니다. 10%가 되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요 데이터를 알고 있을 때 선생님이 기호로 쓰자면 P, A일 때 B다. 얘를 알고 있을 때 반대로 B일 때 A, 이 확률이 궁금한 겁니다. 이게 바로 베이즈 정리예요. 자,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요. P, A가 B입니다.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요. P,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그럼 아까 구했던 것처럼 구해볼게요. 얘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P로 해도 되고 N으로 해도 됩니다. PA분의 P, B 교집합 A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요 데이터니까 얘를 이용해 볼게요. 자, 얘는 P, B분의 P, A 교 B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니까 요 P, B 교집합 A 대신에 이것을 이용해서 쓰자면 B가 일어날 확률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준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요거일 때 반대로 얘네 둘이 바뀐 이 확률이 궁금한 겁니다. 자, 지금 해석을 해보자면요. 아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P,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P, 검사가 양성 나왔을 때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밑에 거부터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확률 분의 앞에 거 먼저 계산해주고 P, 암에 걸릴 확률 곱하기 P, 암에 걸렸을 때 검사가 양성 나오는 확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는 이게 주어졌다고 했었고요. 여러분, 검사가 양성이 나올 확률은요.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검사만 해서 양성 나오는 사람, 음성 나오는 사람만 구해주면 되죠. 숫자만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 데이터에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이미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암에 걸렸을 때 검사가 양성이 나올 확률은 이미 데이터가 제공이 먼저 돼 있었겠지만 사실 얘는 우리가 병원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즈 정리라고 하는 건 결국 뭐다?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알고 있다면 그 반대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베이즈 정리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오기 전에 기침 증상도 있고 막 열도 나고 그러면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 검사 역시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이런 조건부 확률을 충분히 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선생님은 조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베이즈 정리이고요. 그 다음 얘기할 게 뭐냐면 바로 몬티올 문제입니다.
몬티올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사라졌네요. 페이지가 사라져서 선생님이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자, 몬티올 문제는 뭐냐면요. 몬티올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쇼의 진행자에 이르한 문제인데, 자, 방이 요렇게 문이 달린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방 3개가 A, B, C가 있고요. 요 방 안에는 자동차와 염소가 들어있대요.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지금 자동차 띠띠 빠빠가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자동차가, 멋있는 자동차가 들어있고요. 요 나머지 방 2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요렇게 염소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어때요? 염소 선생님 너무 귀엽게 잘 그렸죠? 이렇게 염소가 들어있대요. 자, 우리가 게임을 할 건데요. 뭐냐면요. 요 프로그램에 나온 참가자가요. 방 하나를 골라서 그 방에 들어있는 걸로 상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자동차를 선택하시겠나요? 염소를 선택하시겠나요? 사실 어쨌든 요렇게 나온 거는 자동차가 더 좋다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하나로 넣은 건데,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염소를 잘 키워서 더 많은 염소를 만들어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염소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당첨은 자동차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없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문은 닫혀 있겠죠.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방을 하나 골라요. 그리고 진행자가 여러분들이 고른 방이 아니고 나머지 2방 중에 한 방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줘요. 방을 바꾸겠습니까?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방을 바꿀까요? 바꾸지 않을까요? 바꾸는 게 유리할까요? 바꾸지 않는 게 유리할까요? 이걸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들이 막 갈렸어요. 선생님 반만해도 바꾸는 게 낫다, 바꾸지 않는 게 낫다, 아니면은 그거나 똑같다 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거예요. 케이스는 자동차가 여기 들어있거나 여기 들어있거나 여기 들어있거나인데, 어차피 각각의 케이스별로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우선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A, B, C 방 중에 B에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요 A, B, C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방 A를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각각 뭘 조사했냐면요. 방을 바꾸었을 때 자동차가 당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오른쪽에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른 방이 A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자동차가 있는지 염소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진행자가 다른 방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자동차가 들어있는 방을 보여주지는 않겠죠. 그러면 진행자는 C방을 선택해서 C방을 보여줍니다. 그럼 자동차가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방 바꿀래? 안 바꿀래? 우리는 방을 무조건 바꾼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방을 선택했다가 C를 보고 방을 바꿨습니다. 그럼 어디로 바꾸냐면 당연히 B로 바꿨겠죠. 여러분, 방을 B로 바꾸면 여러분들은 당첨이 된 겁니까?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 케이스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처음부터 B방을 잘 골랐네요. 어쨌든 B방을 골랐는데 진행자가 요 둘 중에 방 하나 보여주겠죠. 자, 여기서 진행자가 어떤 방을 보여주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행자 마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C방을 보여줬다고 칩시다. 염소가 들어있는 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얘를 보고 어디로 바꿔요? 방을 A로 바꿨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당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얘는 당첨이 안 됐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C방을 처음부터 골랐습니다. 그럼 얘는 사실 1번 케이스랑 같아요. C방 고르면요. 진행자는 어딜 보여주냐면 방 A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바꾸겠어요? 방 B로 바꾸겠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이 당첨이 어때요? 지금 자동차를 옮겨가면서 보더라도요. 결국 상황은 모두 다 대칭으로 똑같기 때문에 결과가 같아져요. 방을 바꾸었을 때 이길 확률은 3가지 중에 2가지고요. 방을 바꾸면 질 확률은 3가지 중에 1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을 바꾸는 게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몬티올 게임이 뭔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뭐 굉장히 대단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요. 이 몬티올 게임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베이즈 정리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던 거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 특히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아까 요거 보면요. 검사가 양성이 나왔을 때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은 여러분들이 왠지 이 80%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작은 수치 7.4%가 나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얘를 계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숫자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대답을 잘 해준 학생들도 있어요. 애초에 요 분수식을 계산을 할 건데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죠. 진짜 암에 걸린 상태로 검사가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양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 숫자가 있는데 이 분모에 올라가는 숫자를 잘 보면요. 암에 걸리고 검사가 양성이 나올 확률이죠. 그런데 애초에 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걸리는 1%의 확률밖에 없는 굉장히 작은 발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요 조건부 확률의 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겁니다. 애초에 암에 걸리는 사람이 걸리지 않는 사람보다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데이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그냥 직관적으로 구해내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요 확률을 직접 계산을 해서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계산을 하는 요 내용이 바로 베이즈 정리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고요. 몬티올 문제도 그냥 우리가 뭐가 유리할 것 같다 직관적으로 내리지 말고 직접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진짜 구해줘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 확률 단어는요, 조건부 확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독립과 종속을 제대로 구분을 낼 수 있고, 독립시행이 나왔을 때 확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대로 공부만 해놓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조금 많이 풀어보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만 풀지 마시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얘가 그냥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인지 이런 거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